자, 여러분들 그동안 열두 강좌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20세기 물리학의 현대 물리학의 두 분야, 상대성 이론하고 양자 물리학 부분을 남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책으로는 이제 5장으로 정리가 됐는데 이 부분은 그 책 수식을 갖다가 하나씩 따라가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봐도 되는 걸 뭐하러 옆에서 읽어줍니까? 오히려 제 생각에는 개념을 더 확실하게 정리해 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두 번의 강의에 걸쳐서 오늘 강의는 이제 상대성 이론을 정리하고 다음 강의는 양자 물리학을 정리해서 이 모든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1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13번째 강의는 상대성 이론이 되겠어요. 자, 상대성 이론에는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어요. 근데 특수하니까 뭐 이게 더 특별한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지만 특수 상대성 이론이 더 쉬운 거예요. 한마디로 특수한 경우에만 맞는 거야. 그 다음에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일반적으로 다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은 이제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이제 발표한 내용이죠. 그 특수 상대성 이론은 두 가지의 가설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물리학의 법칙은 서로 등속으로 운동하는 두 좌표계에서 모두 같은 꼴의 방정식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리학 법칙은 공식이 바뀌는 일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첫 번째 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거고 두 번째 게 구체적인 거예요. 자, 첫 번째 거는 제가 안 적을게요. 두 번째는 광속 C는 이건 불변이에요. 불변이고 누가 관측해도 같아요. 속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에 로켓이 광속의 70%로 오고 이쪽에서 로켓이 광속의 80%로 가도 이쪽에서 서로 측정하면은 그럼 광속의 뭐 150%로 지나가느냐?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광속은 무조건 어느 좌표계에서 어떤 관측자가 관측해도 똑같다. 그런 두 가지 이 가설을 해요. 근데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듣기에 그런 엉터리가 아니야 뭐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런 가설을 세워서 이론을 전개해요. 이론을 전개해서 나중에 거기 어떤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실험으로 증명을 하잖아. 증명하면 그 가설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설은 얼토당토 않을지 몰라도 이 가설에서 출발해서 이론을 만들었는데 실험에서 맞더라. 그러면 가설이 맞는 거예요. 양자 물리학도 똑같아요. 양자 물리학도 몇 가지 가설에서 출발하고 상대성 이론도 몇 가지 가설에서 출발하는데 상대성 이론은 이렇게 두 가지예요. 특수 상대성 이론 경우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설이란 말이죠.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이걸 수식어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죠. 자, 이거 우리가 좌표계를 생각을 해요. 이게 X축이면 어느 게 Y축이죠? 뭐 아무거나 하면 어떠냐? 그럼 물리 헛공부한 거지, 그죠? 이쪽이죠? Y, Z 이렇게 돼야 내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 오른손 제비들이 다 정했기 때문에 X, Y축을 이렇게 회전 방향을 했을 때 엄지손가락 방향이 Z축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만약 Y축이 되면은 이 왼손 제비들이 정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X면 여기가 Y가 되고 여기가 Z가 돼야 돼요. 이런 좌표축을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이 좌표축에 우리가 시간 T를 생각해. T를 그릴 수는 없죠. 이 좌표의 T를 우리가 그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문자만 써놔. 자, 그럼 원점에서 어떤 순간에 T가 0일 때 딱 빛이 출발했어요. 그러면 시간이 T만큼 지나면은 빛이
이만큼 이렇게 퍼져나갔겠죠? 자, 9입니다, 9.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빛이 사방팔방으로 여기서 반짝 불을 켰으면 이렇게 막 퍼져나갔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이 구면의 방정식이 뭐가 되겠어요? 이 구면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t제곱 t제곱이겠죠. 자, 이건 뭐 알겠죠? 그죠? 자, 우리 뭐야, 2차원, 이거, 원이 뭐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제곱 이런 꼴이니까, 이거는 여기서, 빛이 t가 0일 때 출발했으니까, 시간이 t만큼 지났을 때는 요 간 거리가, 진행 거리가 ct겠죠. 이 구의 반지름이 ct인 거지. 이렇게 퍼져나간 게 이제 ct인 거지. 그러니까, 요 구면에, 그 방정식은, 구면 방정식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만에 하나 또 다른 좌표계를 생각을 해요. 자, 이게 다른 좌표로 생각을 해.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그러면 여기서 아까 가설에서 뭐라 그랬냐면 c는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방정식에 x 프라임 제곱, y 프라임 제곱, z 프라임 제곱은 c 프라임 제곱이지만 얘는 변하지 않는 거죠. 이 c 프라임이라는 건 없어요. 왜? 가설에 의해서 어느 좌표계든 어느 관측자든 c는 같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 이제 성립이 되겠죠. 즉 이런 좌표계는 t 프라임이라는 거죠. 여기서 하는 관측자는 이걸 관측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뭘 생각하냐면, 자, x, y, z 좌표가 있는데, 이 좌표계가 저기 가만히 서 있는, 제일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걸 여기까지 옮겨올까요? 옮겨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z 프라임이고, 이 y 프라임이고, x축과 x 프라임은 같죠? 그러니까 얘가 v라는 속도로 그 프라임 좌표가 가고 있는 거예요. x축은 완전히 일치해 있어.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경우에도,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슨 상상을 하냐면, 이 원점이 딱 일치했을 때, 얘가 이게 지나가는데 이 원점이 딱 일치했을 때 거기서 빛이 퍼져나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기서 빛이 퍼져나갔으면 우리가 요 좌표계를 O라고 합시다. 이 프라임이 안 붙은 좌표계를 O라고 그러고, 프라임이 붙은 좌표계를 O 프라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O 좌표계의 입장에서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c제곱 t제곱이 성립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t가 0일 때, 이 좌표가 지나가는데 t가 0일 때 딱 그때 일치했을 때 빛이 퍼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쉽죠. 그 다음에 O'에서는 이게 역시 성립해야 돼요. 왜냐면 그 O'이라는 친구는 지금 여기 같이 움직이고 있지만 거기 올라타서 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움직이는 줄 몰라. 오히려 O' 입장에서는 O가 뒤로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친구 입장에 이게 성립이 돼야 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옛날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옛날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경우에, 자, 이 좌표에 t가 있고 t 프라임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막연하게, 자, 이유 없어요. 막연하게 t 프라임은 t하고 같다고 쳐. 아니, 시간의 흐르는 속도가 다르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나 저 시간이나 뭐 같다고 일단 막연하게 가정을 해요. 그 다음에 x 프라임은 어떻게 될까요? x 프라임은 이거지. x 프라임은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점이 있으면 요 점의 좌표가 x 프라임 입장에서는 2야. 왜냐면 요 점은 x 프라임하고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요 자리, 좌표는 길이가 안 변하죠. 그러나 이 뒤에서 요 좌표계는 뭡니까? 얘는 이제 이 경우에는 점점 반대로 늘어나겠네. 이 경우에는 x는 어떻게 되냐면은 x 프라임 플러스 vt가 되죠. 그러니까 왜냐면
얘가 계속 가니까 여기서부터 잰 요 점의 거리는 점점 늘어나죠. 시간에 따라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늘어나고, 그러니까 반대로 여기서 이항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뭐 같겠죠, 그지? 왜냐면 어떤 이런 점이 있으면 요 점의 그 y-좌표는 이거 뭐 같죠.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이렇게 이동한다면 모르지만 이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y,z는 바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면은 이렇단 말이죠. 시간이 다를 것 같지 않고 x''은 이 거리는 갈수록 이렇게 바뀌는 거고 이렇다는 거지.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갈릴레이 변환이라고 그래요.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인데,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 갈릴레이 변환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틀려요. 우리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틀리냐면 이걸 갖다가 여기다 대입을 해봐요. 이걸 갖다 여기다 대입을 하면 이게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도 성립해야 되고 이것도 성립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두 좌표 변환에서는 그리고 이게 막연하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걸 대입하면 둘 다 만족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벌써 분위기가. 예를 들면은 하나만 써볼까요? 요저 대입해봐. 그러면 x 빼기 vt의 제곱에 y제곱 z제곱은 c제곱 t제곱이 되니까 이거하고 다르잖아. 네, 그러니까 이 트랜스포메이션은 우리 가설에 어긋나. 그러면 어떤 좌표 변화를 해야 되느냐? 근데 저 귀신 같은 수학이 하나 있어요. 얘 수학도 아니야. 그냥 계산이야, 계산.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요 내식을 요걸 갖다가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하면 여기 나와요. 이건 그냥 무식하게 하면 돼. 예, 재밌을 거예요. 예, 무식하게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내린 그 광속은 항상 어느 좌표계에서 봐도 일정하다는 그 가설을 만족하려면 이 좌표 변환을 해야 돼요. 이 좌표 변환을 뭐라고 하냐면 로렌츠 변환이라고 해요. 로렌츠 변환. 그래서 로렌츠 변환을 이게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맞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속도가 굉장히 작으면 그냥 우리 보통 시내버스 속도 KTX 속도, 비행기 속도 이 정도 되면 이 식이 필요가 거의 없어요. 왜? 여기 보면은 V가 C보다 작으면 이게 0이 되죠? 그러니까 분모는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 0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돼. 그 다음에 이 식은 또 뭐가 될까? 분모가 또 이게 1이 되잖아, 1이 되니까 X 빼기 VT니까 저게 되죠?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한 게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맞아요. 우리 생활하는데 이게 맞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 V가 꽤 C에 꽤 접근한다는 거지. C보다 클 수는 없지만 요건 이제 거의 맞먹는다는 얘기죠. V가 광속의 20%다, 40%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광속에 가깝게 움직이는 어떤 물리학은 특수상대성 이론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일단 로렌츠 변환이 맞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따라왔을 줄 믿어요. 자, 그럼 이 로렌츠 변환이 뭔데? 자, 이거 지웁니다. 이제 자, 좀 미리 얘기하면은 이 로렌츠 변환은
시간의 지연, 공간의 수축,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아니, 뭐 보자 말이지. 자, 우리가 어떤 막대가 있는데 길이가 5' 좌표계에서 쟀을 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막대가 이렇게 있는데 x 좌표가 x1이고 x2면 여기 막대 길일 거 아니야. 이게 L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이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 하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x2 빼기 vt, 그 다음에 x1 빼기 vt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보면은 vt는 없어지잖아요. 여기 플러스가 돼서 없어지죠. 그러니까 결국 뭐가 돼? 그래서 x2 빼기 x1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L'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L은 L'보다 짧아지죠. 예, 왜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L은 L'에다가 1-C제곱분의 V제곱이잖아. 그러니까 V가 광속이 한 20% 되면 1에서 빼야 되니까 L이 L'보다 작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간에 수축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프라임계에서 관측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프라임하고 L로 바꾸면 또 마찬가지가 돼요. 예. 그러니까 서로 상대적으로 어쨌든 이동하는 데에서 보면은 길이 공간이 수축하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 마찬가지로 시간의 지연도 일어나요. 그래서 시간의 지연은 자 여러분들이 내내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재를 찬찬히 잘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만 해도 1시간 강의가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한 강의는 특수상대성 이론은 광속이 좌표계에 무관하게 항상 일정한 상수를 해야 된다. 그 가설이 제일 중요해요. 그 가설을 놓고 서로 하나가 이렇게 등속도로 이동하는 두 좌표계에서 그 가설을 고집부리다 보니까 로렌츠 변환이 맞더라. 그다음 로렌츠 변환의 결과는 하나는 공간의 수축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는 시간의 지연이 일어나더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좌표계의 시간은 지연되고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공간의 길이는 수축돼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엄청나게 빠른 로켓을 타고 우리 KTX를 타고 간다고 쳐봐요. 그럼 가로수가 내가 이렇게 쫙 가면은 가로수가 막 다 압축되는 거야 이렇게 내 진행 방향으로.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바깥의 공간이 수축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가속 운동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좌표계가 하나가 이제 등속으로 이동하는 거지.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 되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져요. 자, 이번에 이제 일반 상대론 경우를 볼까요? 자, 일반 상대론 경우는 가속도가 문제예요. 가속도가. 이 가속도가 곧 뭐하고 똑같냐면 질량이 돼, 질량. 질량이 돼서 중력을 행사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같은 개념이 돼요. 이거 이해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이해해 볼까요? 유명한 아인슈타인 엘리베이터를 타보죠. 아인슈타인 엘리베이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고 실험이라고, 사고 실험. 뭐 사고 친다는 사고가 아니고 생각한다는 거죠. 예. 한자로는 뭐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계단캔 익스페리먼트. 독일 쪽에서 처음에 언어가 나와서 이제 계단캔 익스페리먼트라 그래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자,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쪽이 그냥 위라고 합시다. 예. 그림상은 위죠? 엘리베이터 매달아 놨어요. 근데 밑에 천체가 있어. 이 천체가 있으면 이 천체가 중력을 행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이 서 있죠. 사과가 있으면 사과도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왜냐면 천체 위에 좀 떨어져 있더라도 어쨌든 중력이 작용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엘리베이터 줄을 또 끊으면 어떻게 돼요? 물론 죽죠. 죽는데 떨어져 죽기 전까지는 무중력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딱 끊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끊는 순간 사람이 둥둥 떠다니고 사과도 둥둥 떠다니는 거지. 물론 떨어져 죽기 전까지. 예. 그래서 여기서 중력이라는 것은 이 천체 질량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실험을 하냐면, 자, 이건 어떤 사람이 엘리베이터 타고 있는데 우주 공간에 있어요. 우주 공간에 있으면 이렇게 막 떠다니겠죠. 우주 공간에 아주 먼 우리 지구로부터 먼 공간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이쪽으로 우리가 갑자기 확 잡아당겨. 그러니까 갑자기 잡아당겨서 속도를 바꾸는 거는 이제 우리가 가속도로. 그러니까 점점 빨리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면 이 아래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낮추면 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사람 내가 바닥인 줄 알아. 그 사과는 떨어지는 거죠. 잡아당기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엘리베이터가 완전히 창문이 없이 이렇게 탁 막혀 있다면 이 사람이 두 가지 경우 구분을 못 해요. 그래서 이 경우하고 물리학이 완전히 똑같다는 가정이 이 가설이 또 등가 원리야. 등가 원리. 예. 이거 뭐 중요하니까. Principle of Equivalence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엘리베이터 창문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천체에 가까이 와서 내가 갑자기 이쪽 바닥이 생긴 건지 이쪽에서 이렇게 당겨서 내가 이쪽 바닥이 생긴 건지 구분을 못 한다는 거야. 물리학이 같다는 거예요. 이것도 가설이에요. 그래서 아까는 우리가 이제 등속 운동을 했는데 이제 가속 운동을 하는 좌표계에서는 힘이 작용하기 시작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런데 일단 저기까지 도입 부분까지 했으니까 이제 다시 특수상대세로 잠깐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T, X, Y, Z 이 시공간이죠? 여기 공간이고 여기 시간이니까 이건 시공간이죠. 스페이스타임이죠. 이 시공간에서 어떤 간격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델타 X, 뭐 델타 Y, 델타 Z 그 다음에 시간은 우리가 그릴 수는 없지만 델타 T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유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타우로 나타내는데 이 고유 시간이 뭐냐면 이 타우 제곱은 델타 T 제곱 빼기 T제곱분의 델타 X 제곱 델타 Y 제곱 델타 X 제곱 이렇게 나타내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고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서서 관측하면 내가 관측하는 시간이 제일 정확한 게 내 심장으로 재는 거겠죠. 내 심장으로 하나, 둘, 셋 재는 시간이 제일 확실한 시간이잖아. 그 시간이 이거랑 같아지려면 이 뒤가 0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고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말로 관성계라고 하는데 그냥 안 움직이는 사람이 측정하는 시간을 고유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블랙홀로 점프해서 들어가더라도 밖에서 보면 사진이 달라지는데 블랙홀로 점프해 들어가는 사람이 떨어져 죽기 전까지 하나, 둘, 셋 세는 시간은 유한해요. 그 시간을 고유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유 시간은 이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측정하는 고유 시간은 좌표 시간하고 같아요. 이 뒤가 다 0이 되기 때문에. 왜? 나는 지금 이동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내가 어떤 다른 이동하는 그 좌표계 고유 시간을 생각할 때는 좌표가 이동하기 때문에 델타 X, 델타 Y, 델타 Z가 0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델타 타우는요. 여러분들 그거 좀 수식 유도해봐요. 여기 제일 중요한 개념이 이거야. 여기다 프라임이 붙어도 요거 안 변해. 즉 타우 프라임이 없어요. 이게 없어. 그러니까 고유 시간은 일단 그 이동하는 좌표계 사이에서 요런 성질이 있어요.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재밌는 이제 드디어 휜 공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우리가 자, 삼각형이 있어요. 직각삼각형이야. 그럼 이게 델타 X고 이게 델타 Y고 델타 R이라고 합시다. 뭐 빗변이죠, 빗변. 그러면 델타 R의 제곱은 Y제곱이죠. 원래는 여기다 괄호를 해야 되는데 이거 귀찮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괄호 안 하겠어요. 네, 그냥 X제곱의 델타가 아니라 요 전체 델타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상대성이 일어날 때는 다 그렇게 해요. 예. 지금 나만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다 그렇게 나타내요. 자, 그러면 이거는 피타고라스 정리 있으니까 당연히 맞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3차원이면 어떻게 될까? 3차원이면 3차원이면은 이렇게 되겠죠. 3차원이면은 그죠? 그럼 4차원이면은 뭐 4차원이면 뭐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W가 뭔지 몰라. 근데 하여튼 이렇게 되겠죠. 근데 W가 뭔지는 몰라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잘 정의를 해야 돼. 왜냐면 PXY는 3차원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3차원 공간은 아니잖아. 문자는 3개지만 TXY하고 XYZ라고 다른 거죠. 다른 3차원이지. 하나는 3차원 공간이고 하나는 3차원 시공간인 거지. 자, 그래서 일단 이 4차원 공간에서는 뭔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까 그 프라퍼 타임을 잘 생각을 해봐. 근데 프라퍼 타임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야. 저 식하고 이게 같게 놓기가 좀 비슷하게 놨으면 좋겠는데 요 마이너스가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약간 수학적인 장난을 좀 해.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건 그냥 산수야.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서 요런 데서 어려워 그러고 나가 떨어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공부 평생 못해.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주냐면은 물리량을 도입을 해요. 요걸 갖다가 델타 S를 갖다가 IC 타우라고 해. 자, 이거 그냥 수학이에요, 수학. 예. 그 다음에 저기 델타 W를 갖다가 IC DT로 놔. 왜 그러냐고 묻지 마세요. 이따 결과 보면 이해가 가. 왜 그렇게 조작을 했는지. 자,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은 델 S 제곱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럼 많이 비슷해졌잖아요. 비슷해졌잖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얘가 뒤에 있는데 얘가 이거지 뭐. 이렇게 같은 거죠. 예. 다 덧셈이야. 뭐 앞에 있으나 뒤에 있으나. 예.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프라퍼 타임이 들어가서 지금 뭐가 달라졌냐면 이게 4차원 시공간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 이름이 뭐냐? 민코프스키 스페이스 타임이라고 해요.
그럼 이게 물리적 의미는 뭐냐? 평평해요. 플랫. 왜 평평하냐? 그건 이렇게 보면, 왜 평평할까요? 자,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평면에다가 여기다가 삼각형을 그려야 이 식이 성립하죠. 예를 들어서 구면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구면에다가 델타 x, 델타 y, 델타 r을 그렸다고 쳐봐. 야, 이게 요거 직각이라고 합시다. 직각으로 하면 되지 뭐. 그러면 이게 성립할까요? 성립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지금 평평해. 모든 수식이 평평한 공간이에요. 플랫해. 근데 우리가 공면에다가 그리게 되면 이 식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식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이 식은 이 경우에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델타 R 제곱이 이렇게 바뀌어야지. 델타가 뭔지 몰라. 그리고 또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델타 X, 델타 Y 이 곱해진 항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단 이거 무시하자고. 이거 무시하고 하여튼 뭔가 일에서 바뀌는 거죠. 일에서 뭔가 일에서 벗어나는 거지. 저게 숫자가 0.0001이든 뭐든 간에 왜냐면 구면이니까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휜 공간이죠. 휜 면이지. 커브드죠. 커브드 서피스죠. 그러니까 이거는 플랫 반대가 커브드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다 플랫인 거지. 근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가속도가 존재하게 되면은 이제 공간이 휘게 돼요. 공간이 휘게 된다고. 공간이 왜 휠까요? 빛이 휘니까. 빛이 왜 휘는데? 그건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아까 내가 그래서 엘리베이터 다 지웠는데, 아까 이렇게 가속돼서 올라갈 때는, 예를 들어서 이쪽 구멍을 뚫고 빛이 싹 지나가 봐요. 그 빛 지나가면, 빛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나가지만, 분명히 요점에서 요점까지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있어요. 계산하면 돼. 이 자리에서 바로 계산하면 돼요. 그죠? 100만 분의 1초도 아주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속도가 유한하니까. 근데 그 와중에 엘리베이터 올라가니까, 엘리베이터 탄 사람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보면 빛의 궤적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하여튼 엄청나게 작지만 휜단 말이에요. 왜냐면 엘리베이터 올라가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엘리베이터가 빛이 획 지나가는데 엘리베이터는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보면은 빛이 이렇게 처지게 된다는 거죠. 정말 조금이지만 측정하기 어려울 만큼 이제 처진다는 거지. 그런데 이 안에 물리학과 아까 밑에 천체가 있을 경우는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밑에 천체가 있고 이번에는 이 엘리베이터 그 자리 놔둬도 그냥 매달아만 놔둬도 이번에 중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물리학이 같아. 그러니까 물리학이 같으니까 이번에는 이 천체 때문에 중력이 휘어야 돼요. 빛이 휘어야 돼요. 중력이 빛을 휘게 하는 거야. 그 중력이 빛을 휘게 하니까 빛이 휘는 공간이 빛의 궤적이 휜 공간이 휜 공간이란 말이지. 빛이 휘는 공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속도가 등장하게 되면은 바로 이 방정식이 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휘느냐? 알기 쉽게 말해서 얘가 이렇게 휘니까 얘는 어떻게 휘겠어요? 델타 S제곱은 1 플러스 델타 T의 C제곱 T제곱 플러스 1 플러스 델타 X의 델타 X제곱. 이렇게 돼요. 이게 뭡니까? 커브드 스페이스타임이에요. 네,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얘기하는 어려운 말로 계량이라고 그래. 계량, 메트릭. 계량. 메트릭.
그래서 계량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의 어떤 두 간격을 측정하는 건데, 이것이 보통 우리가 이런 아까 중력이 작용하는 보통 시공간에서는 민코프스키 계량이 적용되는데, 우리가 지구 위에 있거나 천체 블랙홀 옆에 있거나 하여튼 어떤 중력 위에 있게 되면 그 중력은 곧 가속도 효과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받게 되는데, 그 힘의 결과는 바로 이게 그 공간이 휘게 돼요. 이게 바로 상대성 이론의 수학이에요. 그래서 일반 물리학은 다 유클리드 공간에서 평평한 데서 이게 공부를 하니까 쉬운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난 유클리디안이야. 그러니까 비유클리드 기하 공간에서 물리학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빛이 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마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얘기 못 들어볼 거야. 빛이 휜다는 말을. 빛이 골절은 하지만 그건 매질에 따라서 휘는 거지, 빛의 본성이 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는 빛이 공간 내에서 휘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시공간의 두 점에서 가장 짧은 점을 향해서 가장 짧은 그 경로로 빛이 가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농구공에다 이렇게 두 점을 표시하면은 그 농구공 그 표면에서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대원을 그리는 수밖에 없죠. 그 농구공에 대원을 그려서 두 점을 연결하는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그게 그 빛의 성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제 휜 공간이 나오게 되고 그 방정식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남은 일이 뭐예요? 델타가 뭐냐 말이야, 델타가. 그게 이제 남았죠.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 교과서 부록에 나와 있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중력 방정식이에요. 중력 방정식인데, 이쪽은 뭐냐면은 유클리드 공간이에요. 공간에 휜 정도야, 휜 정도. 그럼 얼마큼 휘겠어요? 여기서 제공되는 중력만큼이겠지? 중력, 그러니까 물질의 질량, 에너지, 하여튼 중력의 원인이죠, 원인. 중력의 원인이 많이 들어가면 이쪽 공간이 많이 휘는 거고, 이 방정식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방정식을 푼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저 델타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답은 저런 꼴로 나와. 예.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특수상대성 이론은 별게 아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해놨잖아. 아까 보니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로렌츠 변화는 로렌츠가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거기서, 제가 오늘 그 얘기는 안 하는데, 강의 안 하는데, 거기서 E는 mc제곱이라는 공식을 꺼내. 그게 아인슈타인의 공이에요. 사실 특수상대성 이론은 로렌츠라든가 피츠제럴드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실험도 하고 맥스웰도 기여를 했죠. 근데 아인슈타인은 거기서 E는 mc제곱을 꺼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제 그거 갖고 유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인슈타인이 물리학자 생활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1905년에 특수상대성 이론 말고도 이제 광량자 가설이나 이제 브라운 운동 같은 것 때문에 일약 스타가 돼서 물리학자가 돼서 쥐리 공과대학에서 10년 동안 안정된 연구를 해요. 그 다음에 발표된 것이 바로 이제 오늘 여러분들 강의한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은 저런 공식을 구하는 거다. 델타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1915년에 아인슈타인이 이제 이 비육 유클리드 기하가 어려워.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준 수학자가 있어요. 그로스만이라고. 그로스만하고 둘이 이제 1915년에 이 방정식을 발표를 하면서 에이, 세상에서 이거 누가 알까? 우리 둘밖에 모를 거야. 이제 그랬던 거죠. 근데 1916년에 슈바르트실트라는 사람이 독일 사람이에요. 저 방정식 내가 풀었단 말이야. 내가 구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하고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예. 근데
이 답은 사실 슈바르트실트가 구한 답은 잘 알려져 있었어요. 예, 왜냐면 그 이전에 미첼이라는 사람이 블랙홀 반지름이 되면 이렇게 돼야 될 거다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슈바르트실트가 구한 답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잠깐 베낄게요. 자, 지금부터는 델타를 좀 더 물리답게 뒤로 쓰겠어요.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약간 뭘 바꿨냐면은 XYZ 좌표계에서 구좌표계를 바꿨어요. 알세터 파이로.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는 어느 방향을 보든 상관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구대칭인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여기 뭐였죠? 지난번에 좌표계 공부할 때 이게 d 세타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 요거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게 0이 되면은 0이 되면은 아까 평평한 민코프스키 시공간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요게 이제 이렇게 딱 들었으니까 이게 바로 이제 슈바르트실트가 구한 답이라 이거예요. 근데 왜 이게 알려졌었느냐? 이미 제 기억에 1789년이에요. 그때 미첼이라는 사람이, 미첼 T가 없어요. 미첼이라는 사람이 블랙홀의 반지름이 C제곱분의 2GM이다. 이런 추측을 하나 했었어요. 물론 다른 이유로 이걸 해요. 근데, 그래서 이 답이 알려져 있었다고. 이 C제곱분의 2GM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블랙홀이 되면, 크기가 요만해진다. 블랙홀의 크기가 대략 요만해진다 말이야. 그걸 벌써 예상을 했다고, 18세기에. 이것이 지금 이게 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블랙홀이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보통 흔히 표현할 때 이제 시공간이 푹 꺼졌다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쉬운 거는 EBS 같은 거 보세요. 내가 EBS에서 훨씬 더 쉽게 설명 잘 해놨어. 그러니까 EBS 걸 보고 이걸 보면은 정말 아마 이해가 다 잘 될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전공과정인데, 그러니까 수식을 써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시간 제한이 있어서 제가 EBS까지 얘기하진 못해요. 그러니까 꼭 EBS 걸 추천하니까 그 EBS 내 강의를 보고 이걸 보세요. 검색만 하면 다 나와요. 자, 그러면 이 값을 어떻게 구했겠어요? 이 값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바로 얘가 1이 되면 이 값이 나오죠. 무슨 얘기냐? C제곱분의 R의 이 GN이 얘가 1이면 여기서 1이 너무 크네. 여기 R이 가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 값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얘가 1이 되면 1 빼기 1이 되고 0이 되죠. 이 0이 되니까 이쪽이 뭐예요? 고유시간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프라포탄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일정한 양인데 얘는 0이 되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발산해. 얘는 무한대로 발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쉽게 강의할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좌표 시간이 무한대로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블랙홀로 이렇게 두 사람이 점프할 때 위에서 보면은 밑에 떨어진 사람이 좌표 시간이 무한대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결코 안 떨어져요. 하루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도 안 떨어져. 위에서 보면. 근데 그 사람은 이미 떨어져 죽은 거예요. 자기 고유 시간으로. 근데 밖에서 보면 이 좌표 시간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왜 무한대로 가? 앞이 0이 되니까 뒤가 무한대로 가져야 이게 양이 일정할 거 아니에요. 특히 요 경우에는 뭐가 되니까 분모가 0이 돼. 1 빼기 1이 되니까. 그래서 시공간이 파탄이 나는 그 값. 즉 시공간 파탄이 이루어지는 그걸 블랙홀이라고 부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블랙홀은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거죠. 그럼 이제 블랙홀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블랙홀이라는 게, 근데 문제는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 작아. 자, 예를 들면 우리 해가 블랙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게 해 기호죠. 전통적인 해 기호예요. 해가 블랙홀이 되면은 7제곱분의 2G 태양 질량이잖아. 그죠? 네. 그러면 대충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거 뭐 대충 하면 돼요. 동그라미 개수만 안 틀리면 돼요. 천문학에서는 4천하고 5천은 같은 거예요. 다만 동그라미가 4천하고 4만은 다른 거야. 그러니까 0 개수만 주의하면 돼요. 자, 그럼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천문학자들은 전부 다 초침을 할 때는 다 CG였었어요. 예, 내 선생님도 그랬고, 하여튼 내 교과서가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속은 10 곱하기 10의 10승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제곱이고, 2 곱하기 중력상수는 대략 CG에서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인데, 뭐 대충 7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태양의 질량은 2 곱하기 10의 33승 그램이에요. 톤으로 바꿔도 2 곱하기 10의 27승이야. 그러니까 2자 쓰고 0이 27개 톤이란 말이야. 그런데 해가 블랙홀이 되면 이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자, 지금 뭐 이거 계산기 눌러야 되지만 대충 보자 말이죠. 보면은, 자, 여러분 여기서 9가 나올 거 아니야. 여기서 9가 하나 튀어나오겠지? 그 다음에 여기 2는 4, 4, 7에 28. 그죠? 28 정도 나오겠네? 그 다음에 뒤는 뭐가 될까요? 20이잖아요. 그러니까 33에서 20 빼면은 13이고, 그 다음에 8 빼니까 5잖아요. 대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3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3km예요. 3 곱하기 10의 5승 센티미터니까. 1m는 100cm고 1km는 1000m니까 30만 cm는 3km. 그러니까 해를 갖다가 단지를 3km로 만들면 블랙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 저 해는 뭐 가스덩어리니까 뭐 잘 밟으면 뭐 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해 경우는 사람들이 실감이 안 가는데, 그럼 지구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지구 경우에는 뭐만 바꾸면 돼요? 요걸 지구로 바꾸고, 요걸 지구로 바꾸고, 지구는 얼마냐면 6 곱하기 10의 27승그램이에요. 그러면 대충 어떻게 될까요? 9 나오고, 6, 7, 42. 42에다 2 곱하니까 뭐 84 나오네? 네. 그 다음에, 20이니까 2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1이에요. 정확하게는 0.9, 대략 0.9 나와요. 0.9 cm. 그러니까 이제는 실감이 안 가죠. 지구를 단지름 0.9cm가 되게 손톱만하게 줄이면 블랙홀이 돼. 아니 지금 의자 하나를 갖다가 요만하게 만드는 것도 현대공학으로 불가능할 거라고요. 근데 지구를 서울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아니고 지구를 요만하게 만드는 걸 블랙홀, 그걸 나도 믿으라 말이야?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맞지만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야. 자연 없는 걸 왜 우리가 설명해야 되냐. 그래서 블랙홀이 미운 오리 새끼가 돼. 그래서 블랙홀은 사실 그 당시 이름도 없었어요. 블랙홀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거는 1968년이에요. 1968년에 존 휠러라는 분이 어디 가서 발표를 하시고, 이번에 내가 유학한 텍사스 대학교 교수님이셨거든. 그래서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농담도 하고 화장실 가서 수면도 나란히 같이 보고 뭐. 그래서 이분이 바로 블랙홀이라는 이름을 지은 게 68년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발표를 68년에 하고 그게 활자화된 건 69년이고, 그래서 그냥 68, 69 다 블랙홀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라는 것은 68도 맞고 69도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비록 그전에는 블랙홀이라는 이름이 없었다니까요. 그냥 완전 의부자식 취급한 거지 뭐. 그냥 얼어붙은 별 뭐.
뭐 요구르트도 아닌데, 뭐 하여튼 프로즌 스타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컬랩스드 오브젝트, 뭐, 그런 이름으로 불렸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상단원에서 한국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블랙홀에서 거의 멈췄어요. 그게 1916년이고 이런 거지. 그 다음에 이제 1919년에, 이건 오늘 제가 전혀 얘기할 계획이 없어요. 이건 EBS 보세요. 이제 에딩턴이라는 천문학자가, 실제로 이걸 관측을 해서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이 맞다는 걸 증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상대성 이론은 맞지만 블랙홀은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블랙홀이 화려한 백조로 다시 태어나는 게 60년대야. 그러니까 50년간을 그 블랙홀이 기다리게 돼요. 그 얘기를 좀 잠깐 미리 하면은, 그래서 항성 진화가 50년 동안 발전하다 보니까 중성자성이라는 게 나타났어요. 근데 중성자성은 반지름이고 뭐 10km, 20km 밖에 안 돼. 예를 들어서 뭐 서울만 하단 말이죠. 30km 뭐. 그러니까 옛날에 저 블랙홀이 3km라고 너무 작다고 우리가 옛날에 저 발로 차서 버린 게 있는데, 중성자성 보니까 그것도 뭐 괜찮네. 그래서 다시 50년 뒤에 블랙홀 연구가 불붙어서 블랙홀이 화려한 백조로 변신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저 상대성 이론의 방정식의 그 천체물리학 쪽 진전이었고, 자, 지금 이제 제가 남은 시간 동안에 할 얘기는 다른 쪽 분야가 또 있었어요. 그 뭐냐면은 이 솔루션이 또 다른 솔루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의 이제 우주론의 그 기본이 된 또 다른 그 방정식을 찾아냈어요. 이 찾아낸 사람들이 프리드만, 르메트르, 로버슨, 워커 이 네 사람이 거의 뭐 동시에 거의 뭐 이렇게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는 슈바르트 실크라는 사람이 구한 저 방정식의 답이고, 저 방정식의 답 중에 또 우주론에 관련된 것은 프리드만, 르메트르, 로버슨, 워커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어요. 근데 저 답을 처음에 발견하기 전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제 그 얘기를 잠깐 해야죠. 사실 이 강의 들을 정도로 되면 이미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EBS 정도는 다 본 사람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인슈타인이 그러니까 흰 공간에 대한, 엄밀히 말하면 흰 시공간이죠. 흰 시공간에 대한 개념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자, 그렇다면은 어떤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이 이렇게 공간 자체가 휘어 있으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이제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뭐 X, Y 사실 그릴 수 없어요. 못 그리는데 그냥 대충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W를 생각을 해. 뭐 그래서 어떤 구가 있으면은 이 구는 뭐가 되니까 XY 제곱 플러스 반지름 A인 거지 뭐. 예. 반지름 A 이런 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구의 부피는요 4차원으로 나오겠죠. 이 부피는 분의 1 파이 제곱 A 4승이 돼요. 그 다음에 표면적은 어떻게 돼? 표면적이 공간이 되는 겁니다. 이 공간이 2파이 제곱 A 3승이 돼요. 네. 사실 여러분들 뭐 계산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2파이 제곱 A 3승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이런 거죠. 구를 갖다가 3차원 구를 2차원 면이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4차원 공간을 3차원 공간이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표공간, 표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은하들이 쫙 이렇게 휘게 하니까, 즉 중력이 우주 시공간을 휘게 하니까 이렇게 쫙 휘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겠냐 이거지. 그래서 부피가 일정한 이런 어떤 정적인 우주, 영어로 스페이드가 나가죠. 동적인 우주는 아예 생각을 안 했어요. 이 우주가, 왜냐면 이 당시에는 관측 결과가 없어요. 우주가 뭐 은하들 사이 거리가 바뀌고 이런 개념이 아예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제 요걸 이렇게 해놨는데, 문제는 짜부러들어요. 자꾸 찌그러져. 왜? 생각해보세요. 여기 은하들이 전부 다 서로 잡아당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또 풍선에다가
물엿을 쫙 발라놨어. 그 풍선이 못 버티죠. 물엿에 끈기 때문에 결국 함몰된다고, 풍선이. 마찬가지로 이 은하 중력 때문에 아인슈타인 우주는 굉장히 불안해요. 뭐 창조신이 뭐 이렇게 우주를 창조했다고 쳐봐. 그 손만 띄면 옆에서 재채기 한 번은 푹 꺼져. 뭔가 이렇게 붙들어 매야 돼. 이렇게 안 꺼지게. 그게 이제 아까 지웠는데 아인슈타인 방정식에다 대문자 람다가 나와요. 람다. 그리스 문자 L에 해당되는 거죠. 람다라는 것이 우주상수예요. 우주상수. 아인슈타인이 이걸 도입을 해요. 우주상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가 보통 방정식 계산하다 보면 상수 한쪽에 있는 건 보통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상수를 하나 도입을 했는데 이 상수가 은하와 은하 사이 이 함모라는 걸 막아줘요. 그래서 우주상수라고 그래. 그래서 상수 하나 집어넣었을 뿐인데 함모를 막아줘. 근데 저거는 문제가 뭐냐면 은하와 은하가 서로 밀어야 돼요. 서로 밀어야 돼. 그러니까 중력은 원래 인력이잖아요. 인력. 근데 이번에 청력이 작용해야 돼. 근데 청력이란 말은 듣도 보도 못했거든. 근데 어쨌든 병 주고 약 주고 해야 원상 상태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중력이 작용하면 또 청력으로 미는 힘이 존재해서 우주를 유지한다는 거죠. 근데 아인슈타인은 자기 이론이 맞다고 확신했으니까 상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속으로는 찜찜했던 거지. 그런데 이제 나중에 허블이라는 사람이 이제 꽤 뒤로 와요. 1929년에 허블이라는 사람이 천문학자가 관측해보니까 우주가 팽창하고 있어. 네, 팽창하고 있단 말이죠. 이는 유명한 허블 법칙이죠. 은하가 거리가 2배 멀면 2배 빠른 속도로 후퇴하고 있어요. 3배 먼 놈은 3배 빠른 속도로 후퇴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주가 밖으로 갈수록 속도가 더 커진단 말이죠. 이게 이제 풍선 우주죠. 자, 그런 수준은 EBS 보세요. 지금 여기는 전문 강의니까. 네, 그러니까 우주가 다이나믹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아인슈타인은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게 함몰해서 문제였는데 지금은 이게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우주가 팽창을 하니까 이렇게 팽창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팽창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얘네가 중력이 서로 잡아당겨도 우주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함몰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에 팽창 속도는 점점 줄어들죠. 그것도 어려운 개념인데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우주의 크기가 이렇게 위로 볼록인 거지. 속도가 점점 줄어들니까 이렇게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위로 볼록이다. 어느 경우든. 그러니까 이 전체 중력이 커지는 거를 방해하는 거지. 엿의 끈기가 바람 넣는 풍선을 전부 풍선이 늘어나는 걸 막는 거죠. 저항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 좋다 이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여기서 이게 발견되니까 머리 긁적이면서 My biggest blunder. 참 당황해 죽겠다. 내가 옛날 청력 주장한 거 미안하다. 어떻게 이 가까이는 작용 안 하고 안드로메다 은하보다 더 멀리 있는 놈은 서로 작용을 하고 그런 청력이 어디 있어요 사실. 근데 그래서 자기들이 사과를 했어요. 근데 미리 얘기하지만 이게 나중에 또 맞는 게 돼요. 네, 거기까지 한번 가봅시다 또. 자, 그래서 이제 방정식에서 이제 람다를 집어넣어서 얘기하다가 그럼 동적이면은 자 이걸 보면 누구나 무슨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시계를 거꾸로 돌리면 무슨 얘기야? 필름을 거꾸로 돌리면 얘가 전부 다 함몰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제 한 점에 요점에 보이겠죠?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 과거로 올라가면 이렇게 된 거지. 요만한 게 지금 이렇게 팽창했으니까 우주가. 그러니까 팽창한 건 맞는데 그 초기가 어디냐 이거야. 초기가. 근데 초기가 이제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대로 보이면 한 줌에 다 모여야 되죠. 즉 필름을 거꾸로 돌리면 다 모였었으니까 필름을 제 방향으로 돌리면 옛날에 여기서 어마어마한 폭발이 있었던 거지 뭐 뻥 해서 퍼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퍼져나오고 있는데 속도는 차차차차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뻥 한 다음에 차차차차 줄어드는 거죠. 속도가. 처음에 신나게 팽창하다가 이제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그럼 점점 또 주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냥 계속
나가냐 아니면 언젠가 들어와서 다시 작아지냐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그럼 처음에 뭐 빅뱅이겠네. 처음에 한 점에 다 모였었겠네. 그래서 이 다이나믹 모델 중에 이제 빅뱅이 나와요. 그래서 빅뱅이라고 하는 것은 예, 뭐 EBS 보면 더 재밌는 게 많이 나오니까. 자, 빅뱅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대폭발 우주론이야. 처음에 대폭발했다 이거야. 예? 근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 모든 게 다 원자보다 작았어. 그것도 못 믿겠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이 우주의 모든 은하가 이 눈에 보이는 은하가 어떻게 다 원자보다 작은데 한 점에 다 모이냐고. 얼마나 끔찍하게 거기가 고온이고 그러니까 그런 물리학이 있냐 말이야. 그냥 못 믿겠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그게 이제 스위스예요. Continuous Creation. 연속 창생 우주. 연속으로 만들어지는 우주.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러니까 필름을 거꾸로 돌렸을 때 그대로 함몰되면 끔찍한 빅뱅이 나오지만 필름을 거꾸로 돌렸을 때 은하가 하나씩 없어져달라 이거야. 없어져주면 처음에 태초로 가도 끔찍한 경우를 피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은 잘 생각해보면 다시 시간을 제 방향으로 돌리면 하나씩 없어지는 은하가 하나씩 생겨야죠. 계속. 연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생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누가 맞냐 이거야. 그래서 막 또 이제 싸움을 했어요. 근데 이 우주는 태초가 끔찍하게 뜨겁고 이 우주는 태초가 뜨거울 필요가 없어요. 중간에 없어졌으니까. 근데 우리가 우주를 관측하니까 이제 우주 배경 복사라고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나오면 목욕탕에 들어가면 김이 서려 있잖아요. 근데 찬물로 하면 그게 안 서려 있잖아. 근데 우주를 관측하니까 골고루 퍼져 있는 식어 빠진 빛이 관측되더라 이거야. 전파 영역에서. 그래서 그걸 이제 관찰한 사람들은 노벨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처음에 정적인 모델은 없어지고 너 틀려. 그래서 빅뱅 이론이 이제 표준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상대론 부분을 정리해드리면 아인슈타인 방정식이 결국은 그게 다예요. 그 안에 해답에 다 들어있어 이것저것이. 근데 그것을 이제 구대칭으로 풀어보면 슈바르츠-실트 방정식 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걸 우주 공간에 적용하면 프리드만, 르메트르, 로버슨, 워커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를 자세히 보면은 이제 그 FRW 그 우주의 그 K라는 값이 플러스 1이면 닫힌 우주, 0이면 평평한 우주, 마이너스 1이면 닫힌 열린 우주에서 자세히 경우에 따라 수식이 쭉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수식의 노예가 되지를 말고 지금 내가 뭘 계산하고 있는지를 지금 내가 말한 스토리를 이렇게 한국말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걸 머리에 두고 수식을 보면 수식이 읽어질 거예요. 우리가 농담 삼아서 마누라를 미분하면 딸이 되고 족부하면 장모님이 되고 뭐 그러니까 뭘 계산하면서도 모르고 계산하면 안 된다고. 항상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이 그 상대성 이론에서 우주론까지 그 아인슈타인 그 중력장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 다음에 그 답은 어떤 모양을 갖는지, 그거를 여러분한테 맛보기로 보여드렸어요. 예,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양자물리학 부분을 정리해서, 현대물리학 부분을 끝낼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듣느라고 고생했습니다.